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8년에 앨런 가넷이 지은 더 크리에이티브 커브입니다. 원서에서의 부제는 How to develop the right idea at the right time인데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한국판 표지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부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단어는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제처럼 보이는데 왜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앨런 가넷은 빅데이터 전문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하여 방대한 자료와 만남,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예술가들의 숨은 성공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1회 영상에서는 예술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업의 루틴은 작가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 루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의 결과물이 나만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거나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 같은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는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들었던 선율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해내고 만든 것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맥카트니 스스로는 이 선율이 진짜 꿈에서 들었던 것인지 과거에 어디선가 들어봤던 선율인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 그날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이 노래와 씨름을 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곡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재들의 번뜩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단 지속적인 생각과 고민을 이어나가는 힘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창작품에 노출될 때 노출 빈도가 쌓이면서 그것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다가 인기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계속되어 노출이 많아지면 오히려 인기는 시들어집니다. 이 흐름에 대한 종형 곡선을 저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 곡선에는 스위트 스팟이라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와 친숙성의 정도가 아주 적당히 유지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익숙한 것에 대한 친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성공한 창의적 혁신가들의 공통점을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전하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 모방, 창작 공동체, 반복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4가지 법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법칙입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 최고 책임자 테드의 예를 들어볼게요. 10대 시절부터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하면서 대여점에 있는 모든 영화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섭렵하여 18살에 이미 고객들이 원하는 취향의 영화를 소개해주는 고객 맞춤형 영화 소믈리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객들은 테드가 소개해주는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서 급기야 줄을 서서 기다리기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테드는 그 비디오 대여점의 총 책임자를 시작으로 마침내 2000년에는 넷플릭스로부터 중책을 제안받게 됩니다. 영화를 소개해주던 그 시절 그 경험을 넷플릭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테드는 엄청난 양의 영화 자료를 소비한 뒤
마치 대표 사례를 모아놓은 거대한 도서관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자 앨런 가넷과 인터뷰한 창의적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들의 하루 중에 20%를 관련 분야의 자료를 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알면서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영감을 받은 그 순간을 현실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련 자료를 접하는 것에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방의 법칙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사를 만나면 그 기사의 얼개를 모방하여 완성한 후 이와 똑같은 얼개를 사용하여 본인의 기사를 다시 썼고, 더 나은 문장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인 후에 다시 더 복잡한 과제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 구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들이 이룩했던 성공 사례들을 다시 구축함으로써 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공동체입니다. 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작가의 삶에는 곳곳에 정신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죠. 유혹도 많고 가끔은 내가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지식을 공유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지식 확산이 이어지면서 본질적으로는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 위로이든 구체적인 프로젝트이든 협업자와 함께하면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메꿔줌으로써 아무래도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화가 조너선 하디스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매일 적어도 그림 하나와 스케치를 포스팅하면서 게시판에서 팔로워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실력은 몇 년 사이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디스티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업자를 찾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복의 법칙입니다. 원래 예술가들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창작가들은 작업 중인 작품을 청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최초의 거친 아이디어를 조금씩 개념화하고 압축하고 큐레이션하면서 다시 피드백받고,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을 다듬어 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누구든 이상적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분야의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그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그 많은 창의적인 예술가들은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거침없는 소비를 통해 통찰을 위한 개념과 표본을 만들고, 모방을 통해 그들 분야에 필요한 제약과 공식을 터득했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색다름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다듬고 자극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협력자들을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반복 과정에 몰두함으로써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작품을 개선하고 친숙성과 색다름의 이상적인 배합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2의 모차르트나 피카소, J.K. 롤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책은 창작 활동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떤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결론은 잠재된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셀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것은 더 이상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성공을 위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자의 빅데이터 전문가다운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폭넓기도 하고 개별적 특성들이 두드러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수치화가 가능한 정보여서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창작품들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창작자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린 창작자들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창작 과정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회에 이어 2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많은 대중들에게도 닿으려면 그것은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노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고민과 마주하게 되셨나요? 현 시점에서 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씩 해결 방안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을 얻으셨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